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늦어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일찍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의 역사 국정화라는 이름의 욕망, 이 칼럼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들이란 없다. 다만 해석들이 있을 뿐이다. 니체의 이 말은 고정된 사실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근대 인식론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절대적 사실이란 것은 없고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탈근대 담론의 등장을 예비한다. 국정화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역사를 보는 관점과 해석들의 다양성을 억누르고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점에 있다. 식민종주국이 식민지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썼던 통제의 도구들 중 하나가 책이었다. 고정된 텍스트로서의 책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통제의 도구는 책이다. 이 책은 획일화된 지식 확산의 통로가 된다. 획일화된 지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이라는 낙인이 박히고 반역자로서 추방되며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것 또는 위험한 것과 동의어로 만들어지게 된다. 강남순 교수,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국정화에 있어서 교과서가 통제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강남순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화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교과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 국수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개방적 민족주의 또는 초민족주의적 시각, 그리고 근대적이 아닌 탈근대적이고 탈식민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그동안 생략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개입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의 문제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와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 등이 생략된 역사 교과서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죽은 교과서가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절대적 텍스트로서 규정되는 것은 금물이고 교과서를 넘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보다 많은 식견에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의 대안이 꼭 검인정 교과서 수호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남순 교수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FTA 등 조속한 국회 비준, 그리고 내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 그리고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내일 낮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의 국회 비준 등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정책이 필요해서 예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이 공식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교과서 개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사후에 승인받으면 됩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빈군같이 가담하려고 하는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출국 금지를 했고 여권도 회수를 했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김모 군의 행방이 지난 5월 이후 파악이 안 돼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폭탄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IS 동조 외국인 5명도 적발되었습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ES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북한,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나라로 분류해왔죠. 한겨레가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인터넷판 베트남 공산당 전자신문의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20일 하나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서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교육과정 또 교과서 개편안을 비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연구소와 국가에서 경영하는 교육출판사가 교육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교과서의 집필, 발행, 배급을 관장해 왔는데요. 그러나 경제부문 개혁 개방 이후에 교과서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비롯되는 피해를 인정하고 나라 밖의 기관들과 협력해서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에 베트남 정부에다가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체제 개정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정부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배워간 검인정 교과서를 버리고 남들이 버린 국정교과서로 가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마저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볼 텐데요. 경향신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검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유관순 열사 동영상이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기 꾀에 넘어갔다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편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광고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상파 방송에도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요. 40초 분량의 동영상은 1919년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나눠주다가 체포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고문당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후반부에 한 여학생이 역사 교과서를 덮으면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어서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이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2014년까지 8개 종류의 교과서 가운데 2개 종류는 기술이 안 됐고 2개 종류는 사진 없이 이름 등만 언급됐습니다. 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그러나 동영상 내용과는 다르게 교과서의 유관순 열사 기술은 오히려 검정 체제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도리어 1979년 유신 정권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소홀하게 다룬 건 과거 국정교과서였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법하지요.
교육부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사례를 든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뭔 사례를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례를 듭니까? 예, 생각 없이 만든 거죠, 한마디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거론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국내 주요 헌법학자들에게 두루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 일이다. 헌법이라는 단어를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헌법학자들이 냈다는 겁니다. 이 헌법학자들은 한국헌법학회 소속의 헌법전공 교수인데요. 국정교과서 도입이 대한민국 헌법조항 및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전공 교수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헌법 관련 실무자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된 헌법 관련한 국내 최대 연구단체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특히 국민의 교육권을 명시한 헌법조항과 이 국정교과서가 배치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규칙보다도 낮은 수준의 장관고시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정화 홍보 논리로 헌법 가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인들도 이미 비판한 바 있었죠. 지난 16일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새로 만들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토대로 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시장경제는 선택의 자유가 핵심인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오히려 이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외신 기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임식을 가졌죠. 김재춘 교육부 차관. 실세 차관으로 꼽힌 김재춘 차관의 경질은 뜻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밝혔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뒷말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해석은 설익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변절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현 정부 정책을 이끌어왔던 김재춘 차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경질한 것, 경질 사유로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춘 차관의 전격 교체가 청와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소개한 한 소식통은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몸을 사렸고 교육부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국정화 방침 결정 이후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발 여론을 미리 의식해서 국정화 당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던 데다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지도층, 학계 등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과서 국정화가 터무니없으니까 설득 논리를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황우여 부총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추진하는 건 무조건 정의고 진리고 상식이고 원칙이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충이고 불성실이고 세상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야권과 학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대응해야 할 황우여 부총리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동적인 방어에 그쳤다. 이런 인식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화에 대해서 과격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국정화 영원히 하자는 것 아니다. 이런 발언들 잇따라서 황우여 부총리가 하니까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 있네요. 대통령은 임기 내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싸워줘야 할 뿐이 총선만 바라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일 리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자기 정치만 한다. 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았죠. 예. 아니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해야죠. 아니 무슨 다 지도자의 부속품입니까? 이런 독재적 발상 속에서 도대체 친박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뭡니까? 전제 군주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절대적 충성과 절대적 복종의 원리만 남아있는 친박. 이런 친박이 집권당이 주류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가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서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일 것 같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앞서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한테 사학과 학생들이 과거 거리로 많이 나와서 대학도 역사 과목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교육을 덜 받았다는 것일까요? 예, 유신 역사 교육을 덜 받아서 학생들이 저렇게 수준 낮은 교육관,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총장은 황우여 부총리가 대학 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를 집필할 것이냐고 교수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황우여 부총리의 고충이 느껴지네요. 자, 이러다가 황우여 부총리마저도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며칠 전 방송에서 국정보다 자유 발행제가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보수 진영에서조차 황우여 부총리가 오락가락한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계는 황우여 부총리의 후임으로 거물급의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후임으로 오게 될 거물급 친박. 그 사람은 아무래도 국정화 국면에 있어서 차지철 역할을 하겠죠. 예.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산가족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입니다. 통일대방론같이 남북 화해 일치,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고려하지 않는 통일 방안, 이것이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3살 딸아이가 60대 노인이 되고 꽃다웠던 10대 여동생이 할머니가 된 세월. 다 돌아가셨어. 화병으로 다 들어가셨어. 북측 최고령으로 딸과 여동생을 만난 할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95세 오빠는 이제 동생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옛날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속초를 출발해 금강산에 도착한 우리 측 이산가족들이 상봉행사장인 금강산 호텔로 들어섭니다. 북측 141명이 신청한 우리 쪽 가족은 389명입니다. 3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보자 이제는 말랐을 것 같았던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60년의 세월이 말해주듯 아버지를 알아보는 건 부모가 먼저입니다. 난생 처음 만나는 아버지가 하염없이 울자 아들은 어리광을 부려봅니다. 나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칠순이 다 돼서야 아버지를 불러보게 될 아들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첫 수확한 벼를 찧어가지고 쌀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밥은 못 해드리지만은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부쳐준 쌀로 밥을 한번 대접서라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만나는 이순규 할머니. 결혼 선물로 주고 싶었던 시계와 구두를 재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할 때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내 일생이 거기에 묻힌 거 아니야. 결혼할 때는 뭐 시계 같은 게 시골에 별로 없으니까. 50년 넘게 제사를 지내온 이정숙 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으로 가 계신데 아버지를 돌봐주신 그저 국의 어머니하고 또 그 동생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낳은 민족 최대의 비극적 유산, 이산가족. 그 이산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이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는데 당초 95분으로 끝날 예정이었던 방송은 다음 날부터 밀물처럼 몰려든 이산가족들의 사연으로 13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찾는 애타는 사연들이 KBS의 벽과 바닥을 뒤덮고
수만 장의 벽보 사이에서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KTV에 출연한 당시 진행자 유철종 씨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회고하는데 꽤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대전하고 제주도에 그 남매분 헤어지신 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 두 분은 또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더군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이 재회하고 있어도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좋은 본보기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6.25 때 부모도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너도 알아야 된다고. 동생의 진짜 이름을 좀 물어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유철종 씨는 또 다른 이산 가족 중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놓고 지금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처음엔 쇼크 받았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왜 또 헤어질까? 한쪽에서 전혀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생활 수준, 경제적인 거, 또는 사고 방식. 그렇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상 보는 눈.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잣대가 서로 오래 헤어지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에서는 육신을 느끼고 서로 살뜰한 느낌을 갖지만 역시 그런 것들이 오래 살면서는 또 작용을 하는구나. 그렇지.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대부분은 80대 이상인데요. 1차 북측 상봉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80대입니다. 2차 상봉에 나설 남측 상봉자 90명 중에서는 80살 이상이 90% 가까이 됩니다. 부모 세대 사망자가 늘면서 부모 자식 간 상봉도 크게 줄었습니다. 1차 상봉 97명 가운데 부모 자식 상봉은 5가족에 불과하고요. 남측 90명의 2차 상봉에서도 12가족에 그칩니다. 신청자의 절반 정도가 부모 자식의 상봉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사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산가족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가운데 70대 이상은 81.6%에 달합니다. 올해 말이면은 상봉 신청자 중에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아지고 2032년쯤 되면은 신청자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산가족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지요. 당면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봉 정례화가 우선이란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정기적 일회성 상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나 격월같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면 상봉 말고도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같은 다양한 상봉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상봉 방법도 다양화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규모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라면서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지우는 노력들, 이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텐데 말이죠. 북은 물론이고 남쪽도 어떻게든 대결 국면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확연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애꿎은 이산가족들만 마음의 짐을 안게 되는 형국입니다. 체제와 이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야만이 어디 있습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서울 국방부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그 나라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 범위에서는 한국의 영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놓고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입니다. 자,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당연히 북한 역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은 후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성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독도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왜 자꾸 독도를 도발합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영토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서울도심 최고급 호텔 내에 186평짜리 대형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호텔의 대형 스위트룸인데요. 대한민국 5위 재벌인 롯데그룹 오너 형제들의 경영권 전쟁터로 이곳이 변했다는 겁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10여 년 전부터 집무실 겸 전용 숙소로 쓰고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 공간이 그러합니다. 이곳에서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현재는 SDJ 코퍼레이션 회장인데요. SDJ 하면은 신동주 이렇게 앞 이니셜을 딴 거겠죠. 자, 이 신동주 전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이번 달 16일부터 닷새째 아버지 집무실 쟁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격한 쪽은 신동주 전 회장입니다. 올 8월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동생 측이 집무실 통제권을 확보해놓고 있던 이곳에 신동주 회장 측이 기습 방문한 겁니다. 지난 16일에 말이죠. 동생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장남 측은 신동주 회장이 세운 SDJ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롯데그룹과 SDJ 직원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데요. 차남 측은 어제와 그제 연이어서 SDJ 코퍼레이션 소속의 외부 인사들이 34층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건 참 점입가경이군요.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 망신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일본의 국격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계의 고위 인사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치졸한 싸움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비판 세력의 현장에 투입되는 공권력을 우리나라 제5위 재벌 총수의 집무 공간에 투입한다. 볼만한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인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회판 열정페이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원실 인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국회 청년 유니온은 서울 영등포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조합원 수는 10여 명이고요. 이들이 일하는 국회의원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이 노조까지 결성해가면서 처우 개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입니다. 국회 인턴들은 기본급 120만 원에 시간 외 근로수당 13만 7,760원을 합해서 월 133만 7,760원을 받습니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올해치 최저임금 116만 6,220원보다 조금 많지만 시간 외 근로수당을 뭉뚱그려서 포괄임금으로 받는 탓에 실제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국회 청년유니온 초대위원장을 맡은 인턴은 김재남 정의당 의원실의 이영철 인턴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노조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이기도 하지요. 서울우유가 직원들 월급 일부를 돈 대신 우유로 지급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서울우유가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 이 4대 원칙을 깼다는 겁니다. 이걸 모를 리 없겠죠. 서울우유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오다가 내부적으로도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추진한 것인데 자발적 운동이었다.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다 주고 그리고 우유 사라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권두섭 민주노총 소속의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성인데 대다수 노동자가 한꺼번에 내부 판촉에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사게 했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겨레 치솟는 월세값에 어찌 살란 말이냐 이 기사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에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세값이 2년 전보다 2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전세,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데요.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따져보니 순수 월세는 18.5%, 보증부 월세는 16%입니다. 전세 세입자보다도 더 높지요. 사정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 같은 경우 월세로 내야 하는 돈이 평균 월소득의 23.4에서 26.6%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정부는 건설사배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만 몰두하고 있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만든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다.
전월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선거만 관심 있는 거죠. 선거 이후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구상이나 의지는 전무하지요. 이런 정치 뒤집어 엎어야 될 텐데 말이죠. 국민일보에 부동산 관련한 기사 또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분양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난과 함께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몰아치기식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분양, 인허가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칫 집값 폭락 등 2007년의 공급 과잉, 후폭풍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후폭풍 악몽, 이게 뭐냐? 그때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했지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무주택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입니다. 계약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이른바 입주 대란까지 발생했는데요. 국내 건설사들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떠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건설사들 재무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됐던 것입니다. 하여간 빚내서 집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력이 돼서 사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빚을 내서 전세난으로부터, 월세난으로부터 탈피하겠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조언이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민생에 별 관심이 없는 정부, 또 다른 단면이 드러나는 기사인데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 지역에 제한급수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가뭄을 예고하고도 그동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죠. MB정부 때 국토해양부였는데, 국토해양부가 2011년 12월에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1억 6천만에서 4억 6천만 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서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뭄이 우려되고 예견됐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5년 뒤 이 폭탄을 그대로 고스란히 대비 없이 맞게 됐던 것이죠. 참 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다라는 지적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중국 북동 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용인 캣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란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고양이를 일시적으로 몰아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1층 베란다와 거실까지 쥐가 들어왔다. 길 고양이는 패스트, 유행성 출혈, 스스가무시 등의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쥐들의 가장 강력한 천적입니다. 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협조문 문구다. 중국 대약진운동 시기인 1958년 마오쩌둥은 참새와의 전쟁을 벌였다. 절대 권력자였던 그가 농촌 시찰 도중에 참새 없애라 이 한마디 하니까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은 벼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를 없애면 풍년이 들어서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거꾸로 대흉작이 닥쳤다. 참새는 쌀벌레와 메뚜기를 잡아먹는 천적이었던 것이다. 2억 마리 이상의 참새가 희생된 후에야 소탕전은 중단됐다. 소련 연해주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하고 병아리까지 풀었지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생명체가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와 손짓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작은 벌레도 우주적 질서의 눈으로 보면 결코 열등하지 않다. 어떤 인연도 없는 길고양이에게 다가간 용인 캣맘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내가 비록 너와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경계를 허물고 친구가 되겠다는 결단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함석헌 선생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했다. 미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캣맘 사건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성숙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